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책임 회피다. 책임 회피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노회찬 의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덮고 가려고 했는데 하다못해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받았다. 잘못된 정치 자금을 드루킹으로 그걸 공개를 하고 참여라도 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이 말이 흉흉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양반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할 일이었느냐? 아무리 봐도 석연찮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소위 말하면 석연찮은 죽음, 이 부분이 지금 과연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무슨 자살의 미학인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 정부의 지금 다시 이 집권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노무현의 억울함을 털어주기 위해서 다시 재격집해서 집권한 측면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 일종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자체가 뭐 일종의 자살의 정치학, 자살의 미학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일종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쯤은 정말 깊이 토론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수사 기밀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이거야말로 또 밝혀야 할 사안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시장 비서관이죠. 거기한테 여러 차례 이 성추행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요구를 하고 말하자면 부서 이동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묵살한 거예요. 묵살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진상이 밝혀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구토가 납니다. 그냥 대충 그 정도 하고 나와 있는 아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라든가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다 밝혀져요. 수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본인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조와 그것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방조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다 보면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혐의가 있는 사람 세 건이 지금 고소가 됐는데 그거는 수사를 해야 돼요. 그것마저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된 원인 나중에 결과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책임을 묻기가 힘든 상황이 돼 있지만은 그 원인과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과 법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판명이 돼야 되고 수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다가 야권에서는 뭐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져야 하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다.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말도 있고 채용사가 있다는 말도 이렇게 나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시장과의 그런 관계들을 전담하는 그런 뭐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니까 권력이 국가가 대통령이 진실의 순간에 직면해야 됩니다. 이걸 회피하거나 묻어두려고 그러고 그냥 다른 건으로 이렇게 돌려서 되는 문제가 지금 가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는 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과 진실에 직면하지 않고 불리하면은 입을 닫거나 호도를 해서 전환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왜 사람들을 전부 내로남불자 위선의 국가, 위선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권력이 경제를 잘한다, 남북 관계를 잘한다 이런 이전에 가장 야비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입니다.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경멸받아요.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타락한 방식이 부패보다도 더 심한 타락은 지금 이런 겁니다. 무능과 회피와
무책임이에요. 이거 제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걸 무슨 레임데이입니다 뭐다 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화내고 벌벌 떨고 또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상식의 습속에 따라서 진실에 직면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뭐 결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또 하나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 네. 지금 대통령은 분통수권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뭐 별도로 하고라도 백선엽 장군이 나라를 구한 영웅인 것만은 틀림없고 장군의 그런 주역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A를 표하는 것. 조문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문조차도 지지자들 그걸 의식했는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해야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자가당 착이 너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연세가 원래 이제 100세 되고 자꾸 이제 그 소천이 다 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어느 쪽에서 아이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다 그 시대를 살아내고 백선엽 장군 이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무슨 친일파는 뭐를 못한다 뭐 파묘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건방진 건지 아니면은 무슨 지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무지한 건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전부 현세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의 맥락을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자기 편한 정치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선엽 장군의 그 아까 돌아가신 뭐 어쨌든 자결한 뭐 자기 했다고 칩시다. 자결한 박 시장하고 무관하지 않는 그 민족문제연구소, 그 역사문제연구소죠. 그리고 남노당의 그 사생아라고 하는 원기영 선임하고 같이 만들어서 민족문제연구소 만들어서 정말 학자들까지 동원돼서 역사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아마 20대 때 군대에 들어갔던 걸로는 사실인데 백선엽 장군이 들어가 있었던 일제시대 때 어쨌든 간에 그 생활인이었고 군대 가서 똑똑한 사람, 똑똑한 이제 그거니까 군대 자원으로 갔겠죠. 근데 이 백선엽 장군이 배치된 이 장소가 리아성이라고 해서 저쪽 내몽고 쪽입니다. 그런가요? 우리 조선에 광복군이 있었던 이쪽 지금 만주 쪽 만주에서도 이 한반도 가까이 있는 연변이나 이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이쪽에서는 독립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팔로군하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일본하고 싸운 거예요. 이제 팔로군 안에 그 우리가 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팔로군 안에 우리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조선군들이 일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일부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부분 정도를 그걸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그걸 친일파, 악질적인 친일파로 이야기를 해서 한쪽에 그 말하자면은 내 짝지를 붙이는 것 이것도 왜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뒤에 그런 젊었을 때의 전력을 왜곡을 해서 친일파로 먹고 친일파는 동작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 있는 동작동의 묘를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겠죠. 하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또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일제 그 시민, 일제 천황 밑에 있는 일제 시민이었어요. 각자 생활인은 생활을 다 했습니다. 정도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명백하고 아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요소가 아닌 어느 일정한 안경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 6.25 때
그 1사단 사단장으로서 가장 혁혁하게 가장 그야말로 요새 뭐 대한민국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다부동 전투 8,000명의 그 정말 말하자면은 피를 흘려서 낙동강을 채운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지 못했으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부산까지 다 바로 뚫리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8,000명과 2만 명의 대결. 그다음에 그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인민군이 여기에서 물론 이 8,000명을 그래서 그때 이만 후퇴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만약 그때 총지휘관 사단장이 병사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내가 만약 후퇴하거든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예. 사단장이든 누구든 지금 대통령이든 누구든 공적 책임을 받아서 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사람이 살려고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후퇴하거든 그대들이 내 부하들 그대들이 나를 쏘아라 그랬어요. 네, 그게 그런 정도의 결의를 있으니까 이걸 지켜낸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 6.25를 지나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하는데 우리 땀의 강을 만들어서 번영의 바다에 이른 나라인데 지금 이게 체제가 넘어가느냐 마느냐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이 모든 성장 동력 국민들의 통합 부분 이런 것이 다 깨지고 지금 백척간도의 위기에 들어가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기묘한 두 가지 현상 박 시장의 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우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태도는 이거는 온단치 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아마 국과가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나라를 구한 예. 백선엽 장군 같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분향수조차 설치를 못해서 시민들이 광화문 앞에다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 성추행으로 죽은 박원순에 대해서는 세금을 들여서 서울시청 광장에다 분향소로 그것도 법도 어긴 겁니다. 지금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절대 거기는 금지 구역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정과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 미스테리의 답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정치 세력 20세기에 나타난 정치 세력 그게 완전히 전체주의든 아니면 전체주의를 닮으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전체주의화가 되어 있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완전히 전체주의적 지배는 못하지만 전체주의 수법이나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은 아까 거대한 역사적인 운동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은 이런 일상적인 이 사소한 법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게 되고 생활하고 그게 습속이 아예 몸에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가진 일반의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저항을 하면서 어디에 적은 친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실체, 정체성에 대한 정의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가져왔고 주체사상과 민주화가 엉기면서 자기들은 민주화의 선을 이야기하고 주체사상의 수단을 가져왔고 이게 뒤범벅이 돼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법률 체계나 이런 부분이 뭐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혹 우리가 전체주의적 법의식, 전체주의적 망상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아마 논의를 하고 그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두고두고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지금 해야죠. 이제 좀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몰고 올 어떤 정치권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잠깐 논의를 해보죠. 그래서 먼저 내년 4월 7일 재보선이 뭐 부산시장
재선거라든가 뭐 한두 군데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서울시장이 재보선이 이제 불가피해졌고 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무게라는 것은 미니 대선이다. 네. 또 2022년 대선은 풍광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정말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면 여야가 사활을 걸고 나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는 모든 정상적인 권위가 다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권위가 상실된 가장 제일 1차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불법 부정선거 지금 의혹 논란이 제일 큽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이게 지금 선거 자체에 대한 이게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 전체가 걸려 있고 그게 단순히 한 개인이나 어느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체가 다 걸려 있고 26군데인가 30군데는 지금 빨리 지금 대법원에서 빨리 저걸 재검표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집권당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386 세력들, 386 소위 말하자면 운동권 전대협 세력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직접 권력을 획득하려고 거기에 반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핑계를 잡아서 지금 안희정이다, 이재명이다, 또 오거돈이다, 물론 내용은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국민들이 믿도록 하면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신뢰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일인지 아주 그것도 진실에 직면해서 의혹을 해소할 건 다 해소하고 그 국민들의 주권자의 그 알 권리와 주권자의 궁금증과 주권자의 의심이나 이런 부분은 집권 세력이 교묘하게 같은 세력이었으니까 집권 세력이 다 교묘하게 이 부분을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가 될 건데 이 선거의 향배는 집권 세력한테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선거제도 문제 그 다음에 이 권력 투쟁으로 환치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심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든 야든 진실에 직면해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정파적인 정치적인 계산 좀 그만하고. 근데 계산 차원을 떠나서도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볼 때도 과연 서울시장에 나올 만한 인물군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또 현실적인 또 고민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통합당이 더 이상 망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원칙적으로 해서 사람 골라내면 되는 거죠. 저는 정치평론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도 안 두고 지금 인물이 없긴 해요. 근데 없기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그래서 제가 진실에 직면하라는 거는 진실에 판결이 나야 하는데. 그렇죠. 자칫하다가는 지난 총선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재판이 된다고 하는 경우 그거는 논평이나 이런 학문적 연구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아닙니까? 선거 제도와 관련돼서 문제 빨리 그 전에 클리어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의 입장이 정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국민들 속이지 말고 자기들 계산 말고 있는 그대로의 법적인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혹은 습속 상식적인 진실에 직면해서 거기에 충실한 진실의 직면 법적인 혹은 습속의 진실에 직면해서 솔직하게 대응하는 정당하고 명명백백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대응하는 세력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게 원론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런 후보가 있으면 승리할 겁니다. 국민들은 어쨌든 여권 내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권 내의 대권 판도도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많이 오겠죠. 또 16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권 반도가 휘청을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시중에 있는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할까요?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386 주사 전대협 세력들이 직접 권력을 잡겠다. 그리고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로 만들고 이재명이 치고 뭐 저 박원순이까지 쳤으니까 이제 이재명까지 정리되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김경수 조국이다. 근데 이게 워낙 지금 도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하나나 제3자 어쨌든 자기 세력에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생 김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죽고 김경수는 산다. 김경수는 죽으면은 말하자면 이 정권의 정통성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정당성이 없어지죠.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살리기에는 또 국민들 눈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상당히 또 격한 또 표현을 끌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런 사건이 문재인의 어떤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가 여기에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쫓아내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권력 경비리 최근에 나와 있는 옵티머스 뭐 라임 사건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위기로 오히려 급속히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고모사님, 저기 이 문재인 정권이 여론 정치가 있었습니까? 레임덕은 여론 정치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네임덕이 있고 밖에서 뭐 선전이 일어나서 저는 회피할 것 같아요. 아니, 네임덕이든 어쨌든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총선 이후에 힘을 받았지만 지금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친문과 뭐 비문으로 나뉘고 뭐 좌파와 진보 또 보수와 우파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은 다시 들끓는 거예요. 네임덕은 뭐 자명하게 그게 왔죠. 네임덕이죠. 제1 네임덕은 사실은 지금 막 급속히 뭐 선거나 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평양의 김여정과 저기 그 여성공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 즉 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소위 말하는 평화담론 이게 다 깨졌어요. 판탄이 났죠. 났죠. 깨진 그래서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판탄이 난 거죠.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굉장히 친중. 근데 뭐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산이니 중국몽에 합류하겠다라고 바로 집권하자마자 가서 그 이야기했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운명 공동체 이야기하고 또 뭐 저기 코로나 났을 때도 뭐 어려움을 겪는 뭐 우리 지금 마스크 생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주고 하다가 한참 또 혼을 났죠. 어쨌든 그런 데다가 미중 전쟁이 이게 단순히 그냥 정책적인 통상적인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끝까지 가는 구도로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친중하고 친미하고 해서 지금 낑겼습니다. 자, 북으로부터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그 무시를 당하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의 또 이 양다리를 막 걸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한 국가가 서 있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네임덕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런저런 이제 터져나오고 두 번째는 선거의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실질적인 파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빠지죠. 180석의 여당이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냥 어떤 법인지가 다 통과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힘을 주는 대통령에서 당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업어서 어떤 세력을 하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 권력 핵심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실질적인 힘은 발휘하기 힘든 말하자면
힘이 중간에 말하자면 이제 그 공기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내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남은 거는 실제 다음 정권을 누가 형성하느냐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야 간의 이 레이스보다는 지금 당장은 지금 막 줄줄이 있는 거는 지금 집권 세력 내에서의 계파 싸움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언론이나 그다음에 사법이나 뭐 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이 말하자면 정치적 그 통치의 축을 너무나 말하자면 정치화 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거의 뒤엎어서 자기들 하소인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내임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이완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눌렸던 복종과 알아서 끼는 사람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려면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이제 엄청난 아마 위기와 혼란, 뭐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문제, 우리 내부 문제 다 엉켜가지고 그리고 또 뭐 내부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선거에 대한 일종의 그 의혹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일종의 굉장히 무시 못할 잠재력으로 지금 남아있고 잠재력이 발화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는데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아야 될 겁니다. 저는 뭐 각오하고 있어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이 몰고 온 충격파는 추악한 집권 세력 내의 민낯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측 불허의 정국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